엄마, 제발 조용히 하세요. 비린내 나는 옷 입고 나와서 내 체면 다 깎아먹을 일 있어요? 제발 죽은 듯이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요. 명훈아, 문 좀 열어봐. 내 아버지가 숨을 못 쉰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 여보, 그만해. 추하게 굴지 마. 평생 갯벌에서 굴을 까서 키운 외아들의 집들이 날. 노부부는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려한 거실에서 쫓겨나 차가운 베란다에 유령처럼 갇혔습니다. 밤새 끓여온 갈비찜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그 밤. 하지만 그들이 가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들 자신의 안락한 미래였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에서 시작된 노부부의 철저하고도 뜨거운 반격. 매일 정성껏 사연을 준비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따뜻한 성의는 반드시 기분 좋은 행운이 되어 여러분께 다시 되돌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이야기인데 가슴에만 담아두니 응어리가 져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제 편이 되어 제 못난 푸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은 그저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손마디가 다 굵어질도록 장사를 했거든요. 겨울엔 얼음물 속에 손이 터져도 피가 나고 여름엔 떼약볕 아래서 살이 익어가도 그저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귀한 아들 명훈이가 있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어. 나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하다, 장해. 엄마는 고생 하나도 안 해. 우리 명훈이 공부하는 게 더 힘들지. 얼른 들어가서 씻어. 엄마가 갈치 제일 좋은 놈으로 구워줄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남편도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가구 공장에서 대패질하며 먼지를 마셨죠. 남편은 50대가 넘어가면서 천식기가 생겨 밤마다 콜록거렸지만 단 하루도 결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 녀석 대학 보내고 남들 하는 만큼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죠. 여보, 우리 명훈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붙었다네. 이제 당신도 시장 일 좀 줄여. 내 손때 묻은 가구들보다 우리 아들 성공하는 게 100배 더 보람차다. 그러게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명훈이가 워낙 심성이 착하잖아요. 장가 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덜 먹고, 덜 입고, 10년 남은 낡은 옷을 기워 입어도 아들에게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었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에다가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로 잡혀 3억이라는 거급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야 기 안 죽고 살 것 같아서요. 엄마, 아버지,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요? 저 정말 효도할게요. 새로 들어갈 아파트에 2분 방도 하나 비워둘 테니까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를 줄 알았죠. 며느리도 처음엔 참 조신해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며 생글생글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렇게 아들 네 집이 완공되고 집들이를 하던 그날, 4월의 날씨는 참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 일요일 오후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소갈비찜과 잡채를 한 속 가득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끼던 양복을 꺼내 입고 저는 시장통에서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임자, 너무 들뜨지 마. 애들 바쁠 텐데 우리가 가서 짐이나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에이, 아들이 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명훈이가 어떤 아들인데. 얼른 가요. 고기 식겠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이루었구나.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번듯한 집까지 해줬으니 이제 남편이랑 손잡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의 공기가 그 아파트 복도에 서늘한 기운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는데 대리석으로 번쩍거리는 정문이 참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산다니 참 좋다며 연신 허 웃었습니다. 20층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희는 서로의 옷차림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혹여나 아들 기죽일까봐, 촌스러운 부모 소리 들을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죠. 띵동.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집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금 제 친구들하고 회사 동료들 와서 파티 중인데. 명훈이가 오늘 점심에 집들이 하니까 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구나. 이거 갈비찜 좀 해왔는데 주방에다 둘까? 아, 엄마 왔어. 아, 지금 분위기 한참 좋은데. 일단 베란다 쪽으로 좀 가 계실래요? 거기가 뷰가 제일 좋거든요. 손님들 갈 때까지만 거기서 차 한잔하고 계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거실이 아니라 유리문 너머 차가운 베란다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요. 햇살은 따스해 보였지만 베란다의 타일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등 떠밀림에 얼떨결에 발을 들인 베란다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번듯했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베란다를 참 잘 만든다더니 바닥엔 인조 잔디도 깔려있고 작은 티 테이블도 놓여 있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무색하게 제 가슴은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명훈아,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 보네. 우리는 그냥 주방 구석에 있어도 되는데. 이 갈비찜은 얼른 냄비에 옮겨 담아야 맛이 안 변한다. 어머님, 그 고기 냄새 지금 거실에 다 퍼지면 어떡해요? 여기 공기청정기 비싼 거 들여놨는데. 일단 거기 테이블에 두세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먹을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제 대학 동창들이랑 남편 직장 상사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좀 세련되게 파티 중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나오시면 다들 당황하시니까 잠시만 거기 계세요. 며느리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드르륵 소리를 내며 거실로 통하는 육중한 유리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했죠. 에이, 설마 아들 집에서 우리가 갇히기라도 하겠나 싶어 제가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어머, 여보, 이거 문이 안 열려요. 명훈아, 명훈아, 문이 잠긴 것 같아.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가져온 투박한 갈비찜 대신 이름도 모를 서양 요리들이 예쁜 접시에 담겨 있었죠. 제 아들은 그 사람들 틈에서 아주 유창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들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그쪽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죠. 임자, 가만히 있어. 지금 사람들도 많잖아. 아들 체면도 있는데 여기서 소란 피우면 어떡해? 잠시 기다리면 열어주겠지. 그래도 그렇지 여보. 어떻게 부모를 이런 데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밖이나 다름없는데 바닥 차가운 것 좀 보세요. 아까 그 며느리 표정 보셨어요? 우리를 무슨 짐짝 취급하듯이. 남편은 대답 대신 자신의 낡은 양복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60평생 남에게 쓴소리 한번 못하고 허허 실실 웃기만 하던 양반인데 그날따라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좁은 테이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유리창 너머에 잔치를 구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 저기 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되었고 남편이 먼지 마시며 야근해서 번 돈이 저기 저 화려한 조명이었을 텐데 정작 그 주인인 우리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기가 다 식었네. 당신 배고프죠?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왔는데. 괜찮아. 저기 사람들 즐거워 보이네. 우리 아들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니 내 마음은 든든하다. 조금만 참자 임자. 금방 가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요. 밖은 4월의 봄볕으로 눈이 부시게 빛났지만 베란다의 그늘진 구석에 앉은 노부부의 마음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한 젊은 여자가 베란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며느리에게 뭐라고 묻더군요. 며느리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친구인 듯한 젊은 여자가 와인잔을 든 채 우리 쪽을 가리키며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어머 지혜야, 저기 베란다에 계신 분들 누구셔? 혹시 이번에 새로 부른 출장 요리사 분들이니? 아니면 청소 대행업체 분들이야? 복장이 좀 되게 정겨우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제일 좋은 블라우스라고 입고 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청소부나 요리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이 집 주인인 명훈이 부모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아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유, 얘 아니야.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오늘 가구 배치 좀 봐달라고 잠깐 오신 거야. 일 끝내고 쉬시는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 좀 촌스럽지? 우리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 저런 분들한테 박하게 못하잖아. 세상에,
인테리어 업자라니요. 가구 배치 봐주러 온 사람이라니요. 3억이라는 거금을 보태주어 이 집 기초를 닦아준 시부모를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일꾼 취급하는 저 며느리의 입술이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손이 부르르 떨려 안고 있던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훈아, 명훈아, 너 저 소리 들었니? 저게 지금 며느리가 할 소리야? 문 좀 열어봐. 당장 열어. 제가 필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덜컥거리고 유리창을 두드리자 거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당황과 경멸로 뒤섞이는 게 보였죠. 그때 술기운이 약간 오른 아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문을 열고 이분들은 내 부모님이다 라고 당당히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유리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엄마, 제발 좀. 지금 내 상사분들 와 계시단 말이야. 엄마 비린내 나는 옷 입고 나와서 내가 엄마다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제발 부탁이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그 말을 내뱉는 아들은 리모컨을 들어 베란다 쪽 브라인드를 반쯤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를 아예 보이지 않게 가려버린 거죠. 이제 저희 눈앞에는 반쯤 가려진 거실의 화려한 조명과 발밑에 차가운 인조 잔디뿐이었습니다. 여보, 문 두드리지 마. 제발 문 두드리지 마라.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당신 손가락을 쓰러져 가며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가 왜 여기 갇혀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라 우리가 부끄러운 모양이지. 그래, 우리가 죄인이다. 자식 앞길 막는 못난 부모가 죄인이야. 그러니 제발 소리 내지 마. 저 사람들 가면 그때 나가자. 남편은 저를 다독였지만 그의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바지를 진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패질하며 가구를 만들던 그 강인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안에서는 다시 음악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베란다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정말 좋다. 지혜 씨는 시집 잘 왔네. 하는 찬사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희가 가져온 갈비찜 냄비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의 심장처럼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베란다 너머로 보이던 붉은 노을마저 사라지고 어느덧 사방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여전히 번쩍거렸지만 블라인드로 가려진 이 좁은 베란다는 이제 냉동고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 갈 생각이 없나 봐요.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 당신 기침 소리가 심해지는데 어떡해? 저러다 천식 도지면. 괜찮아. 조금만 더 있으면 가겠지. 임자, 내 품으로 들어와. 여기 내 옷자락이라도 덮어줄 테니까. 남편은 본인도 추워 입술이 파랗게 질렸으면서도 낡은 양복 상의를 벗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60평생 남편은 그랬습니다. 자신은 비바람을 다 맞아도 저는 늘 지붕 아래 두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아들 집 베란다에서 넌닝구 바람으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술기운이 잔뜩 오른 모양인지 목소리가 유난히 컸죠. 어머 얘들아, 이 갈비찜 좀 봐. 아까 그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두고 간 건데 냄새가 너무 구려.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먹니? 명훈 씨, 이거 당장 좀 치워버려. 거실에 냄새 배면 내일 손님 못 불러. 그래, 알았어. 이거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게. 엄마가 손이 커서 쓸데없이 많이도 해왔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제가 밤을 새워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일일이 걷어내며 만든 갈비찜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고르려고 정육점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가며 사온 고기가 아들의 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명훈아, 명훈아, 저게 어떤 고기인데? 내 아버지가 이번 달 약가 바뀌어서 사온 고기란 말이다. 이 나쁜 놈아. 임자, 제발 소리 내지 마. 아들 망신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버리게 둬. 우리 정성이 부족했나 보지. 제발, 그냥 죽은 듯이 있자. 남편은 제 입을 막은 채 벽에 머리를 툭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제 손등에 닿았는데 그 온기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가 점점 깊고 거칠어지더니 급기야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명훈아, 문 열어. 아빠 쓰러졌다. 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놈아. 문 열라고. 저는 미친 듯이 유리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신나는 댄스 음악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춤을 추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 두꺼운 유리문 너머의 절규는 그저 소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영감 좀 살려주세요.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남편의 가슴팍에 귀를 대보니 희미한 심장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절망도 아닌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도끼였습니다. 그래 명훈아, 지혜야, 너희가 우리를 부모가 아니라 일꾼 취급을 했지? 그래, 그럼 일꾼답게 제대로 일 처리해주마. 어둠 속에 웅크린 남편의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정신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문 두드리지 마. 라며 제 손을 잡던 남편의 힘없는 손길. 평생 가구 공장 먼지 마셔가며 아들 녀석 아파트 대리석 바닥을 깔아준 그 손이 차디찬 베란다 타일 위에서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니 제 안에 엄마라는 존재는 죽고 도끼 어린 인간 박순자만이 남더군요. 여보, 걱정 마요. 나 이제 문 안 두드려요. 구걸도 안 할 거야. 당신이 지키려던 저 자식 체면? 내가 오늘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저는 남편을 벽 쪽으로 조금 더 편하게 눕히고는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아들네 집들이 풍경을 찍어서 시장 동료들에게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보이는 것이란 제 아들이 며느리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 쓰레기통 옆에 처박힌 내 정성 가득한 갈비찜 냄비,
그리고 화려한 조명 안에서 우리를 인테리어 업자라 비웃던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위에 떨다 혼절한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문 두드리지 마라고 적힌 제 손등에 멍자국까지 찍었죠. 그래 명훈아, 내가 말한 그 세련된 파티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너희가 우리를 일꾼 취급했으니 나도 이제 부모 노릇 따위는 집어치우련다. 저는 그 영상을 단 한 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저희가 보태준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친동생이자 법무법인 사무장인 제 남동생이었죠. 동생아, 나다. 지금 내가 보낸 영상 봤니? 그래, 지금 당장 사설구급차 한 대 이 집 주소로 보내라.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증여무효 소송이랑 불효자 방지법 서류 당장 준비해. 이 집 저놈들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준 걸로 법적으로 다 돌려놓을 거다. 제 남동생은 깜짝 놀라며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주인공은 나여야 하니까요. 저는 잠시 후 도착할 구급차 소리를 기다리며 가방 속에 있던 여분의 보조 배터리를 꺼내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위해서였죠. 임자, 왜 그래? 그냥 참아. 아들 앞길. 아니요, 여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저놈 앞길이 아니라 당신 목숨부터 구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이군 것들. 저런 배응망덕한 놈들 입속에 털어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당신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서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공기를 가르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거실 안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베란다 쪽 블라인드를 들춰보더군요. 저는 블라인드 너머로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까의 비굴하고 눈물 젖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게 웃으며 입모양으로 말해줬습니다. 이제 문 열어. 쾅쾅쾅 현관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당황한 아들이 문을 열자 방진복을 입은 구급대원 4명이 들것을 밀며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베란다에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키세요. 아니 그게 저기 오해가... 잠깐만요. 지금 파티 중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노인네들이 엄살 부리는 거라고요. 엄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환자 방치하면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비키시라고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밀려 며느리가 뒤로 빠져나왔고 대원들은 거실의 육중한 유리문을 단숨에 열어 젖혔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남편을 부둥켜 안은 채 거실 한복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집 아들놈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70다 된 아버지를 이 차가운 베란다에 가둬서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라고요? 가구 배치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3억이 니들 와인 마시는 대리석 바닥이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직장 상사라는 분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로 쳐다봤고
며느리의 친구들은 서로 속닥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미쳤어? 나 사회생활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짝, 그래, 망쳐주마. 내 사회생활이 우리 영감 목숨보다 소중하더냐? 내 체면이 니들 키우느라 굽어버린 우리 등보다 더 귀해? 오냐, 오늘 내가 내 놈의 그토록 사랑하는 그 체면이라는 거 가루가 되도록 빻아줄게. 그때 제 남동생이 법무법인 직인과 서류 뭉치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장인 동생의 등장은 그야말로 확인사살이었죠. 조카님, 아니 박명훈 씨, 지금 이 영상 녹취로 구급대원 증언까지 확보됐네. 그리고 누님이 이 집 살 때 보태준 3억. 그거 조건부 증여였던 거 기억하나? 부모들 부양하고 존중한다는 조건. 자네는 오늘 그 조건을 스스로 걷어찼어. 이 집의 명의 당장 가압류 들어갈 거고 내일 아침에 바로 증여 무효 소송 접수한다. 집 비울 준비나 해. 말도 안 돼. 이미 우리 명의로 된 집인데 어떻게 뺏어가요? 어머니,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일꾼 취급했으니 나도 이제 고용주답게 굴어야지. 오늘부로 너희는 해고다.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은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들의 직장 상사가 아들에게 다가와 한마디 던지더군요. 박대리, 부모를 베란다에 거두는 인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 내일 회사에서 보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화려하고도 역겨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단해졌습니다. 응급실에 산소 마취기를 쓰고 누워있는 남편의 주름진 손을 보며 저는 밤을 꼬박 새워 남동생과 소송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자식에게 칼을 겨누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마는 그들이 베란다 문을 잠그던 그 순간 이미 우리 사이의 천류는 끊어진 것이었죠. 일주일 뒤 아들 내외에게서는 법원에서 보낸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와 증여 무효 소송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잘난 맛에 살던 며느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제야 저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소송이라니요. 집을 비우라니요. 저희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술기운? 아니, 그건 술기운이 아니라 내 본성이더구나. 우리를 인테리어 업자라고 부를 때 내 눈빛,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그리고 갈 곳이 왜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는 세련된 친구들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의 몰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그 광경을 들킨 탓에 회사 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품위 유지 위반과 인성 논란으로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이 집까지 뺏기면 나 정말 죽어. 엄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응? 딱 한 번만 봐줘. 명훈아, 내가 너한테 문 두드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건 내 체면을 지켜주려던 게 아니었어. 내 아들이 부모를 가둔 괴물이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내 마지막 남은 자부심을 지키려고 했던 거다. 근데 너는 그 문을 끝까지 열지 않았어. 남편의 서슬퍼런 앞길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준비한 서류를 아들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 경매로 넘어갈 거다. 거기서 나오는 돈은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진 우리 빚 갚고 남은 돈은 전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라. 한 번만 더 병원이나 우리 근처에 얼씬거리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할 테니까. 결국 아들네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짐을 쌌습니다. 3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가니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집은 공중분해되었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으며 아들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한테 너무 모질게 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숨이 쉬어집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 속에 감추었던 제 인생을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층 높이의 그 화려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가운 타일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제가 느꼈던 건 배신감보다도 사실은 허무함이었어요.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 정작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30년 생선 장사하며 큰 제 손마디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어요. 아들 녀석에게 쏟아부었던 그 큰 돈, 이제는 우리 두 사람 병원비로 또 맛있는 거 사 먹는 돈으로 아낌없이 쓰고 있답니다. 남편의 천식도 맑은 공기를 마시니 신기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보, 우리 인생 지금이 제일 봄날 같네요. 그쵸?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살걸. 자식한테 다 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게 부모 도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도 귀한 줄 아는 법인데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나무에 모든 물을 다 주고 정작 본인은 말라가고 계시지 않나요? 자식 사랑 참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희생은 때로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된다는 걸 저는 그 베란다의 차가운 밤을 겪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소식을 들려오는 대로 흘려보냅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든 막노동을 하든 그것은 이제 그 아이가 짊어져야 할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냉정하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채워가고 싶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신 모든 분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조금이나 풀리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꼭 붙드세요. 그래야 나중에 저처럼 베란다 문을 두드리는 일 없이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